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이번 주에 보시나요? 이번 주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보시는데 사실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 것은 전에는 다 5월 달에 봤거든요. 4월 달에 보는 것도 빠르게 했는데 학원들이 뭘 경쟁을 하는지 어쩌는지 뭐 자꾸 한 달 땡기다 보니까 이제 3월 달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1월 달에 강의하면서 사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책 한 번 돈 건데 사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돌았다 해서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1월달, 2월달 정도 되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인지 하는지는 적당히 알겠는데 이거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은 극히 정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모의고사를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3월하고 4월까지는 너무 스트레스가 안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달 있죠. 5월달부터는 사실 이제 3월, 4월이면 1월, 2월, 3월, 4월 두 번 정도 도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동영상 듣고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더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5월달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험 성적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1차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어제 노량진에서 저한테 토요일 날 노량진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막 서서 듣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요. 그 다음에 또 자리에서 의자만 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무릎에다가 책 놓고 이렇게 강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참 너무 불편하죠.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여요. 뒤에서 막 이렇게 책상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의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신경 쓰여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말반을 만든대요. 그래서 주말반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못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게 거기서 1시까지 끝나도 여기까지 3시에 올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날은 이렇게 차가 되게 많이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철 되면 더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1차 점수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책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지금 당장 3월, 4월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가지고 그래도 지문 문제를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봐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도 있고 처음 공부하신 분 있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5월까지는 여러분들이요, 3월, 4월까지는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40분 안에 읽을 수 있나 없나 한번 그냥 보시는 거죠. 그럼 못 읽으면 또 못 읽는 대로 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만 반복하면 누구나 다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봐가지고 점수가 나온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힘들죠. 처음 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너무 거기 점수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월, 4월은요. 그래서 5월달부터 여러분 만약에 점수가 어느 정도 봐가지고 1차 점수가 이렇게 보면 민법하고 개론하고 점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민법 같은 거 나오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요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되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점수를 딱 봐야지 이분은 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러 올 때 점수와 관계없이 문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체크했고 왜 정답을 3번 했는 것을 하는 걸 금방 한번 쭉 보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부를. 그런데 와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항상 나는 이게 보통 생각하는 것 쪽으로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학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학원을 위해서 아니고 지금 사실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보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 처음부터까지 다 과목 공부한 거 있나요? 아마 언제는 몇 월 달에 언제 몇 월 달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부도 다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혹시 또 오전에 혹시 시험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은 야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세법 같은 경우는
사실 7주면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세법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법 시간에 되도록이면 일단 한번 보면 야간반도 와가지고 시험을 한 번씩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법 시간에 8주가 되면 한 주를 쉬고 그 시간에 뭘 할 거냐면 모의고사를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세법이 7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시간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일요일 한 번씩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이후 지나면 5월이나 6월쯤에 6월달 정도요. 그래서 외부 모의고사 한번 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사실 외부 모의고사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것이 한 사람이 출제한다거나 이렇게 한두 사람이 출제해가지고 서로 난이도를 맞춰주면 되는데 외부 모의고사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쉽든지 너무 어렵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 항상 사람들 보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 자기는 가르치는 건 이만큼 가르치고 문제는 이만큼 수준을 내니까요. 이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각 학원마다 사실 모의고사가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게 공무원학원은 선생님들이 다 출제하거든요. 자기가 가르친 거 출제하지 남의 학원 거 갖다 주고 이런 거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공중에서는 남의 학원 거 갖다가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학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무원학원들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출제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끌어올리지 남의 모의고사 갖다 보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런 건 없어요. 알죠?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자존심이죠.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공중에서는 문제 출제할 능력이 없어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아무튼 남의 모의고사를 갖다가 보는 것이 언제부터 이게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공무원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누가 모의고사를 가져와서 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난이도 조절도 안 되고 또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지만 범위가 계속 중복돼요. 다른 데 가서 보면. 여러분 다른 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사, B사, C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죠. 그러면 세 개가 다 문제가 다 똑같아요. 똑같단 말은 수준이 똑같다는 건 나온 곳이 다 똑같다고. 나온 곳이. 이렇게 되면 그쪽 부분만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모의고사는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일단 10월까지는요. 학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출제를 일단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 한번 모의고사를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5월이나 6월달 정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대충 어느 회사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한 번 정도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수준으로, 왜냐면 선생님들 하면은 자기가 문제 어째 냈든가 안 냈든가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에 대해서 3월하고 4월하고는 여러분들이 꼭 와서 한번 시험을 시간에 앉아가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꼭 해보고 나중에 한번 9월이나 10월쯤 되면 여기가 보니까 영서 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무슨 공고 있죠. 거기를 9월달이나 10월달쯤에 10월달이요. 10월 초쯤에 거기 학교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학교 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빌리는 것은 그냥 돈 몇 푼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가가지고 한 번씩 시험 보신 분도 있지만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학교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학원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쭉 돼 있는데 보면 아침에 가가지고 보면 이렇게 모의고사 아침에 고사장 자석표를 붙이죠. 그럼 나는 여기 앉을 수도 있죠, 앉을 수도 있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고사장에 쭉 가가지고 학교 한 강의 시간 2개 정도 빌리면 되거든요. 2개나 3개 정도. 그래서 일요일날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험 한번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실전하기 전에 학교를 미리 한번 가가지고 영서고등학교 한번 보고 그냥 공고에서 한번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9월, 10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하고 해가지고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모의고사 선생님들 출제해달라고 해서 그쪽 가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 학교 한번 가서 보고 저쪽 어느 학교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5월달, 6월달하고 전화하고 오셔가지고 5월, 6월 강의를 저 분명히 아마 2차 하신 분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얘기를 했는데 그럼 5월달, 6월달은 일단 선생님들 요약집을 가지고 강의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약집이요.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지문집이라고 하는 거 나와요. 좀 있으면요. 그래서 이 기출 지문집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기출 문제 있죠. 여러분 기출 문제 그거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 사봤자 아무 필요 없어. 그 답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이 올바르지 않은 것도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5년 그러니까 5년까지 해놓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5년간은.
알았죠?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막 너무 막 급하게 막 문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집은 사실 여러분들 만약에 기출 문제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학원에서 주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학원에 수익이 되니까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집 있죠? 그래서 기출 지문집을 가지고 해야지 그 지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온 것을 있잖아요. 우리 그 민법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고 공부가 되고 그게 기출 지문이 꼭 유학집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효과가 있는데 기출 문제는 단점이 뭐냐면 답만 외우게 돼요. 답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선생님들한테 기출 문제를 해가 답 없는 거 있죠? 답 없는 거. 아니 해설 같은 거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거.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좀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뭐 보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해설 없이. 그래서 기출 문제 있잖아요. 문제 정답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해설 다 있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정답 모든 출판사 정답이 다 똑같아. 그럼 문제를 왜 보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5월달 6월달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 지문집에 약간 10년 넘는 것하고 의학적 같이 보니까요. 기출 지문이 나오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이 상호 보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것은 뭐 이미 했으니까 그렇지만 개론이나 이런 것들은 기출 지문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거예요. 개론, 특히 개론이요. 그렇죠? 개론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분들 보면 강의는 쉬워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려워서 점수 안 나오는 경우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출 지문에 나와 있는 범위를 개론은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개론하고요. 민법은 지문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민법은 우리가 한번 그 기출 지문집 좀 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요. 다 똑같은 것인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보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면 이 정도 지문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점수가 안 나와도 5월달 6월달 기출 지문집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소화를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 그것은 자격증 시험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격증 시험은 기출 문제에서 80% 이상이 나와요. 모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뭐 기술사 자격증 무슨 뭐 소방설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그래서 어디라 보면 다 뭐가죠?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 지문집 이게 1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은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은 어떻게 되냐면 민법 조문이 다 돼 있어요. 조문 밑에 이렇게 놨거든요. 조문 밑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5월달, 6월달이요. 2달 동안 강의하면서 조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따로 조문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요. 조문만 막 강의하면요. 그래서 조문 다 나와 있으니까 조문을 해석하는 게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가지고 겸하면서 또 국가고시 기출 지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주로 체크를 해주면서 그걸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조문하고 이렇게 보시면 뭐 더 이상 할 것은 없죠. 알겠죠? 뭐 더 이상 한다 그러면 뭐 거의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자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요 유치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권은요 그냥 앞에는 저당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자 300페이지를 보세요. 300페이지 유치권을 보세요. 그래서 유치권 300페이지요. 자 유치권 300페이지 봤어요? 자 유치권 한번 봐보세요. 뭐죠? 의의를 보세요. 320조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또는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채권이 어디에 있어야 돼? 변제에 있는 경우 뭐 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유치권은요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요.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유치권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물권 한번 봐봐요. 물권은 여기요 점유권하고요 점유권하고 뭐가 있죠? 본권 이렇게 있죠. 본권 이렇게 본권 있고 그다음에 4월이요. 4월 한 둘째 주 정도요. 이러면 오전반만 계속 특강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간반도 있고요. 그래서 4월 둘째 주 정도 됐을 때요. 4월 둘째 주요. 2015년이요. 2015년 작년이죠. 국가고시에 나왔던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있어요. 약 한 130문제 정도 더 130문제 정도 돼요. 알겠죠? 그것을 순서에 따라서 민법 총칙부터 특별까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4월 지금 둘째 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쉬고 강의 특강 하겠죠. 제가 지금 월화수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4월까지 계속 해야 돼요. 월화수를요.
그래서 오전반 강의하고 야간 또 위에 지금 다른 데다 특강반이 있거든요. 특강반이 있고 다시 야간하니까요. 이게 월화수는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지금 아침인지 새벽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하루를 쉬고 나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요. 민법 총칙부터 특별까지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야간반 때문에요. 주간반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알겠죠? 또 이것도 주간반만 해서 의미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민법 총칙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요. 공부를 이렇게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5, 2014, 201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2015년 거부터 먼저 보도록. 알겠죠? 그리고 2014, 2013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2016거 하나, 네 가지를 볼 건데요. 그러면 딱 보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요.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보니까 네 번 정도로 여러분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다 똑같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나오는 부분에서 또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면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고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용 문제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 하나하고 2014년 하나 딱 두 개월 딱 보죠. 그러면 2016년하고 2013년이 다 예상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리는 다 이미 다 돼 있는데요. 그것을 4월 한 둘째 주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이렇게 본권이 있죠? 이렇게 본권 있으면 여기 뭐가 있냐?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죠? 그럼 제한물권은요,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죠? 담보물권 이렇게요. 그럼 여기 담보물권은 뭐냐면 여기요, 유치권이 있고 뭐가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뭐냐면 유치권은 물건이죠. 물건. 질권은요, 질권은 동산이죠. 그다음에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죠. 이렇게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냐? 유치권은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요, 채권,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부동산이죠. 부동산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 말고 이런 것들도 또 있단 말이죠. 담보 물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치권은 타인이에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에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알겠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법 점유일 것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 유치권 안 된다. 토지 통행권 안 된다.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하여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보다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언제요? 변제기에 변제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치권이다. 그럼 여기서 타인이죠. 타인이니까 이거 뭐냐? 여기요.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수급인이 누구죠? 공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알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이것은 수급인 거예요. 수급인 소유가 되면 유치권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것에서 유치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럼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된다. 합의하면 유치권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물건 또는 뭐죠? 유가증권이죠. 이때 물건은 뭐죠? 동산하고 뭐가 되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동산 플러스 부동산인데 여기는 부동산의 경우는 뭐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 왜요? 이것을 법정 뭐라고 한다? 담보물권이다. 법정 담보물권 따라서 이러면요. 감정평가에서 작년에 뭐라 나왔냐?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인정할 수 있다. OX, X. 유치권은 합의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은 뭘 하지 않는다? 배설을 하지 않는다. 적법한 점이죠. 그래서 적법한 점이니까 절도범이요. 그러면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죠. 그럼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요. 그럼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지출하죠.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뭐가 안 된다? 먼저 보증금 안 된다. 보증금. 그다음에 뭐가 안 된다? 권리금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정답을 많이 한 게 권리금이에요.
최근에 정답으로 많이 한 게 바로 뭐냐? 매매대금, 매매대금. 그래서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뭐냐? 안 되는데 매매대금. 첫 번째요, 자재납품대금. 자재납품대금이요. 그럼 자재납품대금은 매매대금이죠?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계약명의신탁이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죠? 이거 안 돼요. 그다음 또 굳이 쓰자면 지상물 매수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청구권. 알겠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이것은 다 매매대금, 매매대금. 알겠죠?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물건 우로부터 발생해야 되죠? 물건. 그런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람에 관한 거죠. 사람에 대한 거죠. 그것은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 알겠죠? 여기서 정답을 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변제기죠? 변제기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죠? 유치권 배제를 하기로 한 특약. 이것은 유효가 돼요.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변제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이 만약에 오늘 내가 차를 맡겨요. 오늘 차 좀 수리해 줄래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돈은 없으니까 한 달 뒤에 줄게요. 이렇게. 그럼 오늘 수리가 끝나면 오늘 원래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이 원래 변제기잖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변제기가 어떻게 돼요? 변제기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이 변제기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차 수리했죠? 그럼 나한테 차를 줘야지. 알았다 해놓고 차 딱 거쳐놓고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당장 돈 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냐? 유치권을 배제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무 말이 없이 오늘 차를 맡겼어. 그 차 수리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해? 차는 돈을 한 달 뒤에 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때는 내가 유치권 행사하죠. 그런데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다? 처음부터 차 수리를 맡기면서 한 달 뒤에 줄게요. 이렇게 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이것은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렇게요. 수리대금 중에서 수리대금 10만 원. 우리 시험에 나왔죠?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을 변제를 했거든요. 8만 원. 나머지 얼마 남았죠? 2만 원.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유치권이요?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이니까 5분의 4는 소멸하고, 그러면 5분의 1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유치권은 채권을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나눌 수가 없어. 그걸 불가분이라고 그래. 나눌 수가 없다. 뭘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이렇게 차를 유치하고 있는데 10만 원인데 8만 원 갚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전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이 2만 원이 지금 남았잖아요. 2만 원이 남았어도 이 자동차 전부의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죠? 그럼 유치란 건 뭐예요? 유치는 먼저 점유하죠. 점유해서 인도를 만다 거절하는 거. 인도 거절. 이걸 유치인데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성립이면서 존속. 아주 중요하죠. 그 유치권의 성립이니까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존속이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 물건을 침탈.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점유해서 안 했어? 안 하죠. 그럼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져.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지니까 유치권에게서 반환 청구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점유가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점유를 침탈한다. 그러면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치권도 없어져. 그러니까 유치권에게서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에서 점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 몇 년 안에? 1년 안에. 1년.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하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1년 안에 반환을 청구받으면 유치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봐.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는 여기서 직접 점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를 불문한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해. 무슨 말이죠? 여기요. 유치권자가 공장을 수선을 했는데요. 수선비용이 1,000만 원이 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를 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되죠. 그런데 직접 점유해봐.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때요? 뭐 유치권 하나 행사를 하다가 굶어 죽을 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누구를 넣느냐? 경비업체 경비 용역업체한테 점유 하락하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점유를 한다?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걸 얘기하죠. 이걸.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불문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어떤 경우는 안 돼? 채무자 공장 사장한테 돌려주면서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 내가 유치권자, 그것은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다 된다.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든 경비한테 직접하고 자기가 간접하든 다 되지만 채무자한테 직접 자기가 간접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아주 또 중요하다. 이게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 특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때 이게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이거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눌 거가 나왔으니까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이렇게요. 뭐가 있냐? 벤츠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또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요. 소나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소나타요. 이렇게 차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런데 갑이요. 이게 다 갑의 차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나타를요.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냐? 100만 원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요. 이걸 우리는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을 행사를 할 때 갑의 자동차 벤츠를 유치해야 돼요? 소나타만 유치해야 돼요? 1번 소나타만, 2번 벤츠도 몇 번이다? 둘 다 갑의 거니까 소나타만 유치한다. 1번. 2번 벤츠만 유치한다. 3번 소나타 또는 벤츠. 4번 소나타 그리고 벤츠. 5번 미치고 팔자. 몇 번이다? 몇 번? 몇 번이죠? 몇 번? 여러분 봐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내용을 봐봐. 내용을.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어느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어? 소나타로부터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할 때는 어느 것만 유치한다? 소나타만 유치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라냐? 채권하고 이걸 목적물이라고 그래. 목적물과 채권 간에는 뭐가 있었나? 결련성,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결련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보면 우리 체인 보면 이렇게 엮어 나가죠? 그걸 얘기하죠. 바로 옆에 이렇게. 그걸 결련성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여기 목적물과 채권 간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이 자동 벤츠는 점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채권이 언제 발생했냐? 2월 1일이요. 2월 1일이 변제기란 말이죠. 변제기니까 돈 안 주면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변제기 때 유치하려면 뭘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된다. 점유. 그럼 점유를 할 때는 2월 1일 날 끝났으니까 2월 1일 날 점유를 해야 되느냐? 3월 1일 날 점유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채권하고 점유는 2월 1일 날 점유해야 되느냐? 2월 1일 날 점유해야 되느냐? 3월 1일 날 점유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언제 점유해야 돼요? 언제? 3월 1일 날 점유해도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2월 1일 날, 만약에 2월 1일 날 점유를 해야 된다 해봐. 그러면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련성이 있다. 이런 말이고, 같이. 여기 채권은 2월 1일인데 점유는 3월 1일이죠? 그럼 늦게 했죠? 그러면 결련성이 있어, 없어? 결련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련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결련 관계가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점유를 할 때는 반드시 수리가 끝나자마자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리가 먼저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냐?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됐죠 지금 이것을. 그래서 이건 결련성이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유치권은요 되게 간단해요. 유치권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채권과 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우니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요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뭐냐면 이게 갑이에요. 갑이 누구냐? 소유자예요. 갑의 자동차예요.
그런데 여기 을이에요. 을이 뭐냐? 을이 임차인이에요.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임차인이요. 이 을이 여기서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이요. 병이 수리업자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요 을이 빌려서 탔어요. 임차인.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냐?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채권자. 그럼 이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받을 때 자동차 수리비 100만 원을 1번 갑에게, 2번 을에게, 3번 갑 또는 을, 4번 갑 그리고 을,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몇 번? 누구한테? 갑 또는 을, 갑 그리고 을, 갑, 을, 누구다? 누구? 왜? 누구다? 미치고 팔짱이에요? 이러면 봐봐. 그럼 눈이 있어, 봐. 눈이 있으면.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어? 뭐라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 사람을 한다? 채무자라 하죠. 왜요?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죠? 을이 수리 맡겼잖아요. 그래서 병은요, 병은 을한테는 뭘 한다? 변제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 갑에게는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유치를 해야죠? 유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치한다. 내가 유치하게 물어본다고 얘기하지 말고, 유치가 뭐예요, 유치가? 물건을 뭐 하는 거? 주지 마라. 이런요, 물건은 주지 마.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저기 봐봐. 유치 맨 끝에 한번 봐봐. 뭐라 써졌나? 눈 있으면. 알죠? 유치 뭐라 써졌어? 목적물을 뭘 해서? 점유해서 뭘 한다? 인도, 거절. 우리 지금 왕은이가 주지 말하잖아요. 인도 거절 아니에요. 그게 유치지 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유치라는 것은 이 물건을 뭘 해서?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목적으로 뭘 해서?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라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예요? 이건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그러면 병은요, 갑에게 유치권 행사한다, 을에게 유치권 행사한다. 누구한테 유치권 행사해? 1번 갑, 2번 을, 3번 갑 또는 을, 4번 갑 그리고 을,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여러분 혹시 그 국산말 잘 몰라요? 국산? 여기 봐봐. 여기 이 말 뭐라고 써 내가? 누구? 세상이야 그냥? 세상 누구한테나. 그럼 세상 누구나로 누구를 얘기해? 갑을 얘기해요? 을을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혼민정음 잘 몰라요? 혼민정음.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대답 좀 빨리.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 듣고 있는 사람이 웃는다니까. 빨리 얘기해봐. 알겠죠? 질문 계속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말해. 빨리 말해. 알겠죠? 세상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누구다? 갑이나 을이나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행사한다니까. 유치권 행사. 갑이나 을이나 누구한테나 유치권 행사. 이것을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권을 뭐라냐? 이것을 대세권이다. 이렇게 세상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돈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돈을 갚으라고는 누구한테 한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누구한테 한다? 세상 누구한테나.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다 이해를 했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들어가면 여기 좀 봐주세요. 질문 안 할 테니까. 여기 우리 있죠? 우리요, 갑이요, 자기 집을 수리를 맡겨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집을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치 중에 갑자기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 그래서 병이 경락인이 된 거예요. 병이 경락인이다 이 말이죠. 경락인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이 을이죠. 을은 병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을은요, 갑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갑자기요 이 건물이 병에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요. 을은 병한테 돈 갚으러 갈 수 있다 없다? 돈 갚으러 갈 수? 여러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돈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을 누구한테? 그것은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특정이 누구냐고? 갑한테 변제 청구하죠. 을한테는? 병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니까요. 이 사람 채무자가 아니니까. 여기 봐봐. 수리를 을이 맡겼죠. 그럼 을한테만 청구하는 거죠. 수리를 갑이 맡겼죠. 갑에게만 청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례 문제로 잘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문제요. 유치권을 갑한테 행사한다, 병한테 한다. 세상 누구에게나. 알겠죠? 여기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그래서 뭐라 한다? 을은 갑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을은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변제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유치권이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는 맨 끝에 이론, 여기는 사례 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인생 끝난 것이죠 이제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를 보냐면 이런 것을 한번 보죠.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 아까 말했죠. 을한테요 자기 자동차를 이렇게 빌려줬는데 을이 타고 가다가 병한테 이렇게 해서 수리비 100만 원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문제요. 이렇게 갑의 차를 을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갑이 병한테 수리를 맡겨서 병이 수리해서 100만 원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요 BMW란 말이죠. 이런 BMW가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유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냐? 갑이 상당한 담보를 뭐라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뭘 할 수 있다?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봐봐. 청구란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란 말이 있잖아요.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그런데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유일하게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고 유일하게 이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차를 을한테 빌려줬더니 을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한테 수리를 맡겨가지고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차를 지금 찾아와야 되잖아요. 유치권하고 있으니까. 이 병이 유치권하고 있으니까 이 차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정하죠.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100만 원의 상당이에요. BMW의 상당이에요.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어떤 상당이다? 이러면 생각을 해봐. 100만 원인데 BMW를 수리해서 100만 원 때문에 유치하고 있죠. 내가 지금 100만 원 못 주니까 지금 유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BMW와 상당한 그러면 벤츠 하나 사다 주고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이란 말은 목적물의 상당이에요, 채권의 상당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상당한,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채권의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이 말이죠. BMW가 아니고, 목적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그러면 이런 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상당한 담보가 뭐냐? 여러분요, 100만 원이니까 상당한 담보가 뭐죠? 여러분요, 마티즈 아니에요. 마티즈 한 6년 된 거. 한 300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차를 맡기고 달라 이 말 아니에요. 왜? 100만 원이니까 이거 어디 가도 중고 장터가면 300은 좋게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100만 원은 보장이 돼야 안 돼? 된다. 너 이거 받고 BMW 돌려달라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을 상당한 담보로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마티즈 무조건 받아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병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BMW가 유리해? 마티즈가 유리해? 뭐 아무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인데 BMW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봐봐.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때는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요, 그 사람의 차를 벤츠를 가져와가지고요, 길거리에 사놨어, 길거리에. 사놨더니 지나가던 놈이요, 백미러 하나를 바로 쳐버렸어. 그러면 백미러 값, 내가 물어내야 돼, 안 물어내야 돼? 물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병 입장에서는 100만 원 받으려고, BMW 유치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마티즈는 그런 염려가 없죠. 마티즈는 이러면 어떡하죠? 마티즈를 갖다 놓으면 누가 건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떻게 하죠? 바람이 있으면 태풍이 분다 그러면 껌 씹어가지고 바퀴 밑에 붙여놓으면 마티즈 날아갈 염려가 있어 없어? 날아갈 염려도 없고 얼마나 보관하기가 좋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놈이 술 마시고 저기서 온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하죠? 빨리 들여다가 옥상에다 얹어놓으면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보관이 쉽다. 보관이 쉽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문제는 이놈이 그러면 원정가는 이 돈 100만 원 주고 차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마티즈를 보관하고 있으면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그런데 BMW가 있으면요 자기 선 봐야 돼. 그럼 마티즈 들고 마티즈 끌고 가는 게 있어 보여? BMW가 있어 보여? BMW가 있어 보니까 선 보러 갈 때 어때요? 급하니까 돈을 훔쳐서라도 마티즈 끌고 가야 되잖아요. 100만 원 가져와서 갚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은 병이 판단을 해야죠. 내가 BMW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가, 마티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가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하면 청구란 말 앞에 소멸란 말이 있으니까 형성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병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다?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일하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멸을 청구하면 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유치권이 소멸해.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더. 여기서 그러면요 이 돈 100만 원을 그러면 우리든 갑이든 누군지 나한테 주면 좋은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그러면 유치를 해? 계속 유치를 하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때는 뭐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대여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조문에 뭐라 나왔냐? 채무자의 승낙이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채무자의 승낙은 누구를 얘기한다? 여기서 갑을 얘기한다? 을을 얘기한다? 채무자라는 것은 갑이다, 을이다 이게 중요해. 누구다? 자 그럼 봐봐. 그럼 지금 을이 지금 임차인이 원래는 저기서 채무자였잖아요. 여기서 지금 채무자가 원래는 이 채무자고 이 채무자가 똑같은 채무자인가 보라 이 말이죠. 만약에 병이요 돈 안 주니까 뭐라냐? 뭐라고 얘기하면 대여하죠. 대여하면 하루에 20만 원 나오죠 렌트비.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 빼면 얼마? 80. 또 80에서 또 하나 하면 또 20. 그럼 얼마? 60.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20에서 20. 그러면 뭐 0. 알겠죠?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차를 돌려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5일 동안 뭘 하겠다? 렌트카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대여한단 말은.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물어보죠. 내가 5일 동안 돈 안 주니까 하루에 20만 원이나 하더라 렌트비가. 그럼 내가 그러면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100만 원에서 내가 이렇게 공제 까 나갈 테니까 너 그렇게 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면 을은 예스 하겠어? 노 하겠어? 예스 하죠. 갑은 갑이 예스해? 갑이 자기 자동차잖아요. 을한테 빌려줬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유치당하고 있는데 또 렌트 주면 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예스 할 가능성이 높아요? 노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예스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조문에 채무자가 나와있지만 판례가 뭐라 했냐? 이때의 채무자는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똑같으면은 채무자를 의미하지만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르면은 누구를 얘기한다? 채무자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법조문의 채무자. 실질적으로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돼야죠. 여기 이렇게 20만 원 나오죠? 20만 원? 이렇게 20만 원 나오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그래서 이 과실을 유치권자가 수치를 해. 수치를 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뭐란다? 우선 뭐란다? 충당한다. 그래서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 이것을 뭐라 한다? 과실수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과실수치권 우선적으로 뭐한다? 충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는 과실수치권이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선해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요.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 이런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채무자에 뭐가 필요 없어? 채무자에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하지만 뭐는 사용이익이 있으면 이 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반환.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보존을 위한 사용하고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요 잠깐 좀 더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죠? 유치권하고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항변권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이것은 뭐 할 수 있냐? 병존할 수 있다. 이런 병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보험, 우리가 이제 그 형법이지 형법에서 이런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형법에서 여러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정당방위는 뭐예요? 사람을 살인했어, 사람을 살인했다고? 그러면 살인죄가 되죠. 그러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형을 선고받으면. 그런데 사람을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린 정당방위라고 하죠.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 민법에서 위법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이요. 유치권은 뭐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물건을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점유. 그러니까 봐봐.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뭐다? 적법하다 이 말이죠. 적법. 그래서 이 점유란 사용이익 있죠. 사용이익은 그런데 뭘 한다? 반환해야 돼. 반환해. 그래서 점유 자체는 뭐다? 적법이다. 점유 자체는 적법이다. 동시행항변권이다. 동시행항변권. 내가 잔금 날짜 잔금을 줘야 돼. 그럼 잔금을 주려면 저쪽에서 등기 서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니까 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등기 서류 안 주니까 나도 잔금을 안 주죠. 그러면 원래 잔금 날짜가 2월 1일이면 2월 1일 날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돼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니까 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어.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한 달간에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똑같이 보죠.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요. 소멸시효는 진행하는가?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리비가 2월 1일 수리비죠.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의료 유치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수리비 채권은 도급에서 수리비 채권은 3년이거든요. 그러면 2월 1일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짜죠. 그럼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도 매매 대금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진행한다. 아주 중요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은 진행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역시 3번 소송에서 어떻게 하냐? 소송에서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를 했느냐?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행사를 했다? 그러면 이걸 뭐냐?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지금 갑이 자기 자동차를요, 을한테 수리를 맡겨서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냐?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100만 원에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을이 지금 뭐라고 하냐? 유치라고 돼요. 유치라고 있어. 그런데 갑이 뭐라냐? 갑이 그러면 이 차를 찾아가려면 100만 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을을 상대로 뭐냐? 을을 상대로 나한테 자동차를 인도하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인도 청구 소송.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갑을 뭐라 한다? 원고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피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요? 피고란 말 얘기했었잖아, 피고. 왜 피고요? 가만히 있다가 화살 맞으니까 피 흘리니까 피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갑이 을이 가만히 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은 화살을 쐈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피 나오니까 피고죠. 그래서 여기는 원고고요. 자기가 왜 했겠어요? 원통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고. 알겠죠? 그래서 원고고 피고란 말이죠. 그럼 봐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송에서 항변권을 행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죠. 을한테, 야, 너 왜 남의 자동차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수리비 100만 원 안 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수리비 100만 원 안 주니까. 그러면 판사는 뭐라고 판결하냐? 갑은 을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뭐죠? 여기 수리 비용하고 자동차 인도는 급부라고 하죠. 급부. 서로 산자 교환한다. 서로가 교환해라 이 말이죠.
뭐하고 수리비하고 자동차를 서로가 교환해라 이 말이죠. 상환 급보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그것을 상환 이행이라고도 해요. 이행. 급보 또는 이행. 서로가 이행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갑이 봐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뭐라고요? 자동차 달라고. 그런데 을은요, 어이가 없죠. 수리비를 안 주니까 자동차를 안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이가 없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봐. 너 왜 자동차 안 주니? 물어봐. 야, 왜 너 남의 자동차 가지고 있니? 그럼 뭐라고 한마디 하면 돼? 수리비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이가 없으니까 어이 상실이죠.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놈이 남의 차를 그냥 불법으로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죠.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 갑이 지금 을한테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죠? 판사는 뭐라고 하냐?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렇게. 인도하라. 그 말 무슨 말이야? 봐봐. 갑이 을한테 인도해달라고 청구했던지 을은 갑한테 인도하라고 그랬죠? 결국 지금 갑이 주장한 대로 이루어졌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고 입장에서는요? 피고 입장에서는 뭐예요?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피고, 전부, 패소, 판결,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이렇게. 원고가 전부 승소했고 피고가 전부 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몇 번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고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럼 유치권도 뭐를 행사할 수 있냐? 유치권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가지고요. 봐봐. 내가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유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 그냥 차를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하잖아요. 차에 보니까 차가요.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가 오래돼가지고 뭐 고무바퀴 낡아가지고 그쪽으로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차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요. 차문을 다시 열고 그렇지 않아도 수리비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또 수리해가지고 10만 원이 또 나왔다 이 말이죠. 100만 원 때문에 수리했는데 또 10만 원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피로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고 피로비와 유익비를 주장하면 다시 그 비용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돈 안 주면 그럼 어떡할까? 돈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끝내 돈 안 주면 그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뭐냐?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 또 하나는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간이 변제 충당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요. 법원에 청구해. 법원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고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에 뭐냐면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채무자한테 통지. 자, 지금부터 이건 여러분 암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봐봐. 그냥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냐면 여러분 와이셔츠 있죠. 와이셔츠가 아주 낡은 와이셔츠 하나를 세탁소에서 다림질했는데요. 그래서 3천이 났는데 와이셔츠를 안 찾아간 거예요. 그럼 셔츠를 안 찾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탁소가 몇 년씩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데 경매를 하자니 경매를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걸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경매 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요. 법원에 청구를 해. 법원에 청구. 내가 그냥 간단히 먹어버리겠다 이 말이야. 간이 변제. 그래서 내가 열받으니까 화장실 걸레로 쓰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가져가죠. 너가 받을 돈이 얼마나? 3,000원인데요? 그런데 그 와이셔츠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웃기죠. 감정인의 더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감정이 와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페브리즈를 뿌렸나 안 뿌렸나 알겠죠?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와이셔츠는 2,970원인데요? 이렇게 딱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감정을 평가를 하고. 그런데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왜요? 남들이 봤을 때는 낡고 낡은 옷이단 말이죠. 그런데요, 자기네 딸내미가 대학을 졸업해서 처음으로 월급을 타가지고 사준 와이셔츠다. 그러면요, 남들 입장에서는 낡고 낡은 거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되게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2,900원짜리밖에 아닐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29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채무자가 어때요? 그걸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일단 통지를 해. 알겠죠?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간단하게 변제 충당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경매 청구. 우리가 이제 경매는 담보 물권은 다 경매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질권하고 저당권은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등기. 그리고 질권은 또 동산 질권 같은 경우는 또 뭐라죠? 점유를 또 하잖아요. 권리 질권 같은 것은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권과 저당권은 뭐가 있냐? 우선이, 그래서 순서가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순서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치권은 점유만 하니까 순서가 없어. 점유만 하니까 언제 등기했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청 가면 매각대금 있죠. 이 매각대금에서 순서에 의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저당권 받고 내가 2번이니까 2번 받고 이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유치권자는. 이것을 우리 뭐란다?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경매청으로 하면서 뭐냐?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 말이죠. 환가를 위한 경매다. 환가가 뭐죠? 일단 자동차를 경매를 해. 경매하면 돈이 100만 원이 나와. 그 100만 원을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동차를 돈으로 바꾼다며 환가는. 돈으로 바꿔서 그 돈에서 내 비용이 27만 원이면 27만 원을 받아온다 이 말이죠. 순서대로 받아오는 거 그게 아니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무도 저당권이 없다게 그 건물에. 자동차에 아무런 저당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27만 원인데 그 돈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경매해서 돈으로 만들어. 그럼 100만 원이 나오죠. 그 중에서 내가 27만 원 받아온다 이 말이죠.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환가. 알죠? 환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봐요.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요 경매학원 가면은 경매학원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죠. 첫 번째가 법정지상권이에요. 뭐 법정지상권 공직에서 학원에서도 강의를 똑바로 다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경매학원에서는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경매학원도 가르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서로가 헷갈리면서 뭐 서로가 진지하죠 아주. 알겠죠? 진지해. 어? 그렇게 하니까 먼저 법정지상권이 뭐 이런 것이다. 땅을 이렇게 이런 것을 해야 잡아야지 뭐 돈 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돈 번다고 하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줄 알고 이제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법정지상권 분석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대장 같은 거 다 봐야 돼요. 등기만 보고 알 수 있나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장을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까먹고 앞에다가 채무자가 뒤에가 다 채권자가 다 정신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유치권. 옛날엔 유치권이 불쑥불쑥 들어와. 경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경락되기 전까지 유치권이 있으면 그 유치권자는 무조건 보호가 됐어.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돼가지고 경락이 되기 전까지만 유치권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경매를 들어가도 탁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유치권자가 나타난 거야, 깡패가. 알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치권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친구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요 1억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 저쪽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 나는 1,000만 원 이상 못 준다 딱 그러면 아이 그럼 100만 더 얹어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자기가 진짜로 1억을 받을 게 있다고 해봐. 1,000만 원 딱 줬는데 100만 얹어달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수가 너무너무 허수가. 그러니까 경매할 때 보면 물건 가격, 채권자나 채무자나 제3자 모든 사람이 다 손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단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놨어. 뭐라고 내려놨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다. 을이 지금 유치권자다 이 말이죠? 유치권자다. 그래서 여기 2월 1일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이 저당권에 의해서 언제요? 5월 1일 날 뭐가 되냐? A가 경매가 되려면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해서 경매가 되죠. 경매. 그래서 여기요 경락인이 이렇게 있죠. 경락인 있죠. X가 경락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10월 1일이다. 이렇게 지금 10월 1일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되는 건 아니죠. 돈 갚으면 경매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뭘 한다? 압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압류 등기를 했다는 것은 경매 개시 등기예요. 우리 이름 들어봤죠?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저당권자가 과실도 수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류할 때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이 어디냐? 유치권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3월 1일 을이 유치권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알겠죠? 여기요 7월 1일 유치권이 들어온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을이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등기가 있기 전에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경매 개시 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락인은 유치권을 책임을 져야지.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만약에 1억이다. 1억을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요, 경매 기입 등기
압류 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이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돼. 알죠? 이것을 깔끔하게 딱 정리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대법원에 뭐가 올라갔냐? 유치권에서 이거. 그래서 유치권에서 경매 기입 등기, 압류 개시 등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에 있는 유치권자는 보호가 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유치권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개정안이 4년 전인가 5년 전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됐어요. 물론 뭐 좀 있으면 없어지겠죠. 폐기됐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뭐란다? 유치권하고 저당권의 압류. 저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당권이 아니에요. 뭐라고? 압류를 기준한다. 압류. 알겠죠? 우리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판례를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무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요 해가지고 이의제기를 해놨어. 이의제기를 해놨는데 뭐라고 이의제기를 해놨어. 그건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눈이 있으면 판례 보면 아는데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자는 대항하고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인데 판례가 그 판례를 막 뭐라 써놔가지고 이의제기를 해놨는데 밑에 막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막 왜냐면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수험생들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러면 나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데 아무튼 저 사람이 이 문제 틀렸다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 맞으면 내가 합격하니까 학생들 댓글 다는 거 막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압류 전이냐 압류 후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바뀌어서 이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저당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채권법 있죠? 저당권 하고 난 다음에 채권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1시간 반 정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는 공동저당까지 다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법 있죠? 채권법에서 아마요 많이는 못 나가도 제3절 위한계약 이 정도? 제3절 위한계약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시 있죠? 3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